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있는 홍성욱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뭐 인공지능 천문학 연구에서의 자료 처리 혹은 뭐 그것과 비슷한 제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어, 제목에 자료 처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번 여름 학교의 큰 주제가 자료 처리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처리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숙제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크게 웃으시는 분은 이미 보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천문학을 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에 어떤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어디까지나 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처리 얘기가 좀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예,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여름학교 현재 대학원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오호, 한 3분의 2 정도가 대학원생, 3분의 1이 그럼 학부생인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천문학 혹은 물리학 외에 다른 전공이신 분 있나요? 그렇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예. 여기 오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강의 듣기를 통해서 복습을 해오라고, 예습을 해오라고 돼 있는데 그 예습을 하신 분들. 네. 그 예습 중에서 제 거를 예습하신 분들. 오케이. 네. 얘기를 다 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중간에 스킵할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네. 이걸 하고 봐야 되는 건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자, 아까 전에 여기 보이는 이 QR 코드를 보셨을 텐데 이 QR 코드는 오늘 나오는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뭐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랬었지 하고 기억하셔도 되고, 혹은 궁금하신 부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겠죠. 한참 지났는데도 이거 너무 궁금했어 하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제 너무나도 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뚝뚝뚝뚝뚝 끊겨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예시도 굉장히 옛날 예시예요. 요즘 예시 같은 거 보여주려면은 그 뭐야 챗GPT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뭐 그림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업데이트할 시간을 못 벌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동영상은 혹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스타크래프트 2죠. 예.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죠? 요 가운데서 굉장히 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 RTS 게임으로 어, 뭐, 그 상대방 그 일꾼 뽑아서 자원 채취하고 뭐 서로 진영에 공격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게임의 특징을 보자면은 두 편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이제 거느리는 군대가 있고, 상대방이 거느리는 군대가 있고, 처음에는 일꾼들하고 소수의 병력밖에 없는데, 자원을 채취해서 병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점령하면서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되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게 전체 지도인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전체 지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여기 이제 제 병력이 있다고 하면 제 병력이 있는 지역 일부분만 보여요. 전체 지도의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도의 형태를 알려고 하면 병력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근처가 보이는 거고, 그럼 또 중간에 있는데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면 실제 전쟁과 마찬가지로 일부 병력을 이렇게 지역 곳곳에다 심어가지고 정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임을 예전에 벌써 10년도 훨씬 전이죠. 바둑이 처음에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알파고로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거보다 1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10년? 15년 전에는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체스는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둑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어떤 수를 써도 바둑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람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게 이제 벌써 10년도 더 전이죠. 바둑조차도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바둑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둑이 어렵긴 하지만 천재다. 한 사람 놀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스타크래프트처럼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병력과 내 병력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다 하는 게임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못 따라잡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악바리가 받쳐서 이제 알파고 팀에서 이제 파생된 알파스타라고 하는 그 구글 딥마인드 팀이 결국 저런 걸 만들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럽의 그 프로게이머들이에요. 유럽이니까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비등비등한 대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 하나가 있었죠. 모든 이렇게 지형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병력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마우스로 조작을 한다는 데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어느 버튼을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인공지능에도 그 컨스트레인트가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파스타라고 해서 지형 지물을 100%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요 명령 내려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명령은 마우스의 이동과 클릭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조차도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지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복잡한 것들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예, 여러분들은 다 시큰둥하시죠? 예. 네, 이거를 초등학생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던데, 네. 아무튼 인공지능의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이쪽 구석에 보면은 BTS의 그냥 일반 사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D 애니메이션 풍으로 바뀌어진 필터 같은 것들 있죠. 요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조금이라도 해봤다고 하면 일반적인 코딩 그런 어떤 이렇게 함수들을 이용해서 저 사진을 저런 애니메이션 톤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보세요.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뭐 흐릿하게 한다. 혹은 뭐 윤곽선을 좀 세게 한다. 색깔을 뭐 하얀색 좀 더 밝게 한다. 좀 더 어둡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조금만 배우면 그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저것조차도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 러닝에서 머신은 기계죠. 기계가 하는 거고, 그러면 러닝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자, 지도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오, 대부분이에요. 비지도 학습 들어본 적 있다.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 어, 있으셨어요. 잠깐만요. 예, 정확한지는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적으로 그 기계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학습시키는 거랑 그거 없이 그냥 혼자서 학습시키는 거랑 그 두 개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수 해주시고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잘생긴 사람 한 명이 서 있죠? 네.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나 봐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예, 뭐 요즘 가끔 그런 거 보이죠? 저기 그 차에 치였습니다. 네. 그런 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차에 치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어질러져 있는 방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 너무 세게 치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던 이런 기억이라든지 제가 평생에 걸쳐서 일으켜온 모든 업적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도 심지어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뭔지 제가 알 턱이 없죠.
그렇지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하늘 위에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기차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뭔 뜻인지 알 턱이 없죠. 저는 지능이 완전 제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가봤더니 안경 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뭐올 때마다 기차라고 말하고 올 때마다 안경이라고 계속해서 스피커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능이 있다면 아, 얘한테 가까이 가면 기차라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가기도 전에 아, 이 물건이 기차라고 하는 물건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기차라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기 전에도 그럼 이게 기차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 용도는 몰라도 이름은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이와 같죠.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랑은 다르게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부모님들이 이거 안 돼, 뭐 이거는 뭐야 하고 계속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스피커가 이 이름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스피커가 저에게 자꾸 이제 지식을 주입해 줬기 때문에 학습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는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비지도 학습은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예. 조카는 있나요? 조카들 보면은 장난감으로 자꾸 놀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정돈을 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그 집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하라고 하는 규칙이 미리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물건들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장난감은 장난감끼리 정리정돈을 한다라는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흔치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정리정돈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 규칙은 제가 주지 않고 기계가 미리 갖고 있는 식이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야 그 결과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나중에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 사람이 지도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방탈출 게임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뭐 여기 있는 뭐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한번 만져본다든지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방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전략도 전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뭐 문제를 낸 사람도 답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방탈출 게임에서는 더 많은 방문을 따고 열어가는 것,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보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더러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뭐 알파 스타 같은 경우에도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아직까지 천문학에서 강화학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천문학에서는 주로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 두 개 정도만 알면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예,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입력값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일부 입력값에 대해서는 출력값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입력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값 쌍을 이용해서 입력값에서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게 지도 학습의 목표가 되겠죠.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입력값은 알고 있는데 출력값은 우리가 직접 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식도 우리가 주진 않습니다. 기계가 이미 전략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입력값에서 출력값이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나온 그 출력값을 보고서 아, 이 관계식이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쓸모가 있겠나 없겠나를 나중에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클래식한 이렇게 천문학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은하의 이른바 이제 펀더멘탈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은하의 유효 반경, 그리고 속도 분산, 그리고 표면 밝기. 요 세 가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인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피팅 포뮬라를 찾은 다음에 그 포뮬라 안에서 두 개를 넣으면 나머지 하나가 나오시도록 이렇게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지도 학습이죠. 이미 세 값을 다 알고 있는 샘플들을 잔뜩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피팅 포뮬라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셋 중에서 두 개만 알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게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 보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김주환 교수님이 아직 수업 오늘 오전에 하셨나요?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뭔가 저런 거랑 이제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셨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조그만한 점들 하나하나가 다 물질 입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안 몰려 있는 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얘기를 할 때 혹시 김주환 교수님이 뭐 헤일로, 다크매터 헤일로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는 게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입자들이 뭉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Friends of Friends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김주환 교수님이 오늘 오전에 수업에서 이미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력값을 입자의 위치라고 하고 출력값을 그렇게 찾아낸 헤일로 그룹의 아이디 뭐 1번 헤일로, 2번 헤일로라고 하면 돌리기 전에는 우리가 정답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미 FOF라고 하는 방법 안에는 전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셈이고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뭔가를 찾아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비지도 학습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 것 혹은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것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어떤 그룹핑을 하는 것이 이제 예가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습의 경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관측을 통한 경험을 이용해서 어떤 자료들이 여기 보이는 점점점점점과 같은 여기는 이제 스펙트럼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걸 피팅을 하기 위한 이 검은색과 같은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피팅을 하죠. 그럼으로써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모폴로지가 될 수도 있고 레드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은 대부분 이런 피팅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계수, 코에피션트들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피팅했더니 잘 나와가지고 갖고 오면은 교수님들이 야 이런 숫자는 나오면 안 돼 이건 틀렸어 하고 이제 까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은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온 숫자를 봤을 때 아 이거 틀려 먹었네 하고 이제 바로 X표를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은 대체로 이 전통적인 학습에서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으로 가면 이게 조금 바뀌어요. 아까는 피팅 포뮬러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자명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골 때리는 건데요. 좀 넘어갈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뭘 많이 썼군요. 예. 자,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로는 분류랑 그리고 회귀 문제가 있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저기 그 어떤 그림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회귀 문제라고 하면은 뭔가 숫자를 혹은 이제 숫자들의 열인, 벡터나 어레이를 뽑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회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그 전략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갔죠. 네. 어떤 것, 우리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샘플들이 있을 때 요 영역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물을 때 머신러닝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은 이 중에 이 점하고 가까운 샘플 몇 개를 골라서 걔네들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보고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전략이 있겠고, 혹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샘플을 다 그걸 가지고 어떤 가우시안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확률 분포를 요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다 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나누는 경계선을 어떻게든 잘 그어보자 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무고개를 통해서 뭐 요거보다 왼쪽은 다 빨간색, 오른쪽은 섞여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선을 그어가지고 얘는 빨간색,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던 피팅 포뮬라, 뭐 카이스퀘어 피팅 같은 간단한 전략하고는 뭔가 조금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여기 섞여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딥러닝은 더 어렵고요.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보자면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피팅 포뮬라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피팅 포뮬라 자체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함수 모양을 직접 넣지 않아도 어쨌든 관계식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정확한 관계식 모양을 처음에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요점 같은 경우 이 선을 처음부터 피팅 포뮬라를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쉽지가 않겠죠. 뭐 러시아의 대과학자 같은 분들은 뭐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뭐 요거를 있는 선을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A에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B라고 하고 C라고 하는 다른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얽혀 있다고 하면 그걸 정직하게 계산한 건 보통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뭐 바로 바이패스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함수도 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구한 함수는 대체로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간단한 걸로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팅을 간단하게 해줘 라고 머신한테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머신은 그 복잡한 것들을 다 긋는 복잡한 식을 내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팅 포뮬라 식만 보고서도 이 식을 보니까는 이 자연 현상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고상하게 이제 물리적 의미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물리적인 의미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정도가 되면은 어떤 식 모양만 가지고 거기 있는 숫자만 가지고도 이 자연 현상은 이렇게 되는 거구먼 하고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식이 복잡하니까 식을 보고도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의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거는 물리 변수를 조절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방법론을 익히는데 수고가 더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졸린 시간에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딥러닝이 되면은 더 심해져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모형을 만드는데 자유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아마 아카이브에서는 새로운 딥러닝 아키텍처가 몇 개씩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따라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 계산 자원이 여태껏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열심히 랩을 꾸려오면서 만들었었던 CPU를 이렇게 CPU 컴퓨터들을 여러 개 이어서 만든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는 GPU 슈퍼컴퓨터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이런 시기가 다가와졌어요. 더 이상한 거는
딥러닝이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공할지 아닐지를 돌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을 하면 알겠지만은 바로 답이 나온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얼마나 확실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방법론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이 내놓은 답에는 오차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예측을 해주고 그것도 제시를 해줘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얘는 학습 자체가 성공할지가 불확실하니까 그 예측값을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딥러닝의 경우 학습이 성공하기만 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높은 정밀도로 알파스타와 같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마치 흑마법에 홀린 것처럼 딥러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많이 쓰이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저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추천해 드리는데 저게 이제 파이썬 패키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기 보이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마치 위키피디아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함수를 제공해요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함수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 것들을 마치 위키피디아처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머신러닝을 전반적으로 알기는데도 이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도학습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쭉쭉쭉쭉쭉 갔었고, 네. 아주 이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를 이게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슬라이드에서 아직 안 넘어갔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세 개의 이게 열이죠? 행인가 열인가? 예. 이 위에서부터는 세 종류의 다른 분류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제 저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두 개 다른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 진한 빨간색은 우리가 머신을 학습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데이터. 흔히 이제 요걸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연한 빨간색, 연한 파란색은 우리가 머신을 트레이닝 하는 데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신이 아직은 모르는 데이터죠. 그렇지만 머신이 나중에 얘를 잘 예측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머신에 집어넣지 않고 남겨둔 데이터였어요.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인공지능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니어리스트 네이버,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가우시안 프로세스, 디시전 트리 같은 것들이 여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분포가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문제를 이 경우에 잘 맞추는가 하는 스코어를 나타내는 건데 이 그림이 나타내는 중요한 답은 모든 것마다 서로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들이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잘 푸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적이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것이 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군집화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렌즈 오브 프렌즈 헤일로 찾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이렇게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것 중에서 뭉쳐져 있는 것들 여기 이 부분 다른 식으로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뭐 있는데 그것들이 역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안 좋다 하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용이 될 때가 있고요.
자, 딥러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딥러닝입니다. 지금이 몇 시죠, 근데? 여기 시계가 없네요. 2시요? 예, 30분이 지났다는 얘기군요. 제가 좋아하는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구글에서 주도해서 개발했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이렇게 어떤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개발하는 파이토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인공지능 자체만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토치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뭐 저는 여태까지는 텐서플로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예, 파이토치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키텍처의 자유도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용했었던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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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이게 뭐야? 뭐죠? 예. 아, 저 마우스 이게 아니군요. 예.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의 요런 그물처럼 생긴 것들이 다 하나의 독립된 인공지능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만 해도 벌써 수십 개의 인공지능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1시간 반 동안 몇 개가 더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아키텍처의 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세고 싶다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이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셀들이 몇 개가 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노란색이 보이고 하늘색이 보이고 빨간색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뭐 인풋 셀, 뭐 초록색이 뭐 히든 셀, 뭐 빨간색이 아웃풋 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각각의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고 블럭이 색깔이 다르고 길이하고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레고 블럭을 이렇게 주고 뭘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밖에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제 듀플로 수준의 집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요 정도 수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 아, 블럭이 이제 요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블럭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다르게 하면은 요렇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면 이렇게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이 모든 아키텍처를 다 기억하고 내가 다 섭렵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키텍처 안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만 그리고 각각의 셀 혹은 레고 블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딥러닝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셀을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는 기법이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로는 첫 번째 완전 연결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들은 여기 노란색은 입력 단위입니다. 입력에서 몇 개의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에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입력단에 여러 숫자들이 들어가고 여기 빨간색이 출력단이에요. 출력단도 숫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숫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딥러닝이 아니라면 여기서 바로 여기로 뭔가 계산을 통해서 갈 겁니다. 그렇지만 딥러닝의 특징은 중간에 우리가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단을 한 개 이상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층 혹은 여러 층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어떤 계산을 할지는 컴퓨터 네가 알아서 정해 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의 기본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만 잘 맞출 수 있다면요. 완전 연결 레이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있는 점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있었던 모든 숫자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함수를 거쳐서 여기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도 다른 계산이긴 하지만 여기 앞에 있었던 모든 숫자들이 다 계산식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완전 연결 레이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텐서플로우에서는 케라스 레이어 댄스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유니츠 여기에 몇 개를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 같은 경우에 4개니까 4겠죠.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두 연결, 즉 계산식을 만드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각 원소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물리 변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별의 질량, 뭐 로테이션, 뭐 스피드, 뭐 속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의미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다뤄줘야겠죠. 그러면은 완전 연결 레이어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각 원소의 의미가 비슷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에 끼어 있는 어떤 잡음에 의한 효과를 덜어내기 위해서 뭐 비슷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합성곰 레이어 혹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CNN이라고 뭐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유행했었던 그 개념을 들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그 포토샵 같은 걸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예. 10% 정도 돼요. 예. 네. 그 포토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이리저리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포토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사진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필터를 걸면 어떤 필터를 걸면 저렇게 부드러워지고 다른 필터를 걸면 저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더 복잡한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조그만한 행렬을 만들어서 합성 곱을 하는 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1이 되는 거고 뭐 블러는 뭐 요런 식의 행렬, 샤프는 요런 식의 행렬, 뭐 요런 거를 집어넣기만 하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뭐 부드럽게 해주는 거, 날카롭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그 조그마한 매트릭스를 사람이 직접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 합성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스를 기계가 알아서 찾아봐 라고 하는 것이 합성곰 레이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필터를 몇 개를 쓸 거냐, 3개를 쓸 거냐, 4개를 쓸 거냐, 10개를 쓸 거냐. 그리고 아까는 이제 3 x 3이었는데 이제 몇 바이 몇으로 할 거냐 뭐 같은 것들을 함수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계가 이제 가장 최적인 여기 숫자들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fully connected 레이어라든지 뭐 합성곰 레이어라든지 중요한 거는 딥러닝의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레이어를 집어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선형 대수를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더하기 어떤 숫자 이런 식의 계산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어 그런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몇 개를 쓰든지 간에 정확히 똑같이 그냥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가는 똑같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곱하기랑 더하기만 사용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 대수만 사용할 경우에는 딥러닝을 하는 게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한 번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거를 계산량만 늘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딥러닝의 의미를 가지려면 선형 대수에서 벗어나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선형 함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머리에서 이제 뉴런이 입력값에서 출력값으로 넣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비선형 함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다가 1로 갑자기 팍 뛰는 이제 그런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뉴런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거기서 따와 인공지능이 그 뉴런에서 개념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선형 효과를 넣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제 액티베이션이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뉴런에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무조건 여러분의 딥러닝이 의미를 가지려면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은 딥러닝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함수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시그모이드,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것들이
전통적으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은 어, 입력값으로 이제 수많은 값을 넣어도 출력값으로는 0에서 1까지, 요 경우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값이 그냥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 여기서는 0하고 1 그쪽으로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 값은 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로는 중간 값은 얘가 잘 못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시그모이드라든지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것들을 쓰다가 점점 이제 다른 종류의 뭐 여기 보이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거나 뭐 거기서 파생된 다른 것들을 쓰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그 코드를 보다 보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입력 값들이 쭈루룩 있으면 그거를 변환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엘레멘트가 다 0보다 큰 값이고 합치면 무조건 1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률 분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분류 문제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소프트맥스를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곤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 특히 이제 그 뭐죠? 저기 그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AI가 주는 출력값하고 그 입력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출력값하고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자면 요 y 스몰 yi라고 하는 게 대문자 yi하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문제는 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 소문자 yi와 대문자 yi가 들어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컴퓨터한테 전략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가 그냥 이렇게 비슷하면 돼라고 하지만 컴퓨터한테 그렇게 알려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그 관계식을 최소화해라는 식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요 함수를 손실 함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로스 펑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많이 쓰이는 로스 펑션으로 이제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민 스퀘어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카이 스퀘어 같은 거예요. 뭐 빼기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 스퀘어 에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입니다. 혹은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이 데이터 처리라는 제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할 때 팁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지난 강의에서는 없었던 자료가 여기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과학원 여름학교에서 저를 여기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된 자꾸 연사로 이제 찔러 넣게 된 게 계기가 된 연구인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홍이 보이고 이제 이건 저고요. 그 다음에 정이 어제 강의를 하셨던 정동희 교수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황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보게 되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미 학교에서 보고 계실 서울대학교 황우성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김은 누굴까요? 네, 오늘 아침에 보신 분이죠. 이렇게 네 명이서 연구를 해서 저기 2021년에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요 논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서 이제 발표를 할 경험이 있었고요. 자, 이 연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은하 주변에 대략 한 30에서 40메가파섹 정도가 되는 항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먼 우주지만 외부 은하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로컬한 우주에서 은하의 위치 정보와
그리고 은하의 어떤 그 고유 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밀도 정보를 우리 은하 근처에 수십 메가파섹 주변에 있는 그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딥러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입력으로 사용한 코스믹 플로우즈 3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나온 은하의 뭐 이렇게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제 인공지능으로 출력을 해낸 암흑 물질의 분포예요. 여기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개별적인 은하의 위치 혹은 뭐 동그라미로 된 거는 은하군이나 은하단의 위치고요. 보면은 은하들이 있는 데들을 다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런 그물 구조들이 암흑 물질로 이게 잘 분포가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분포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연구에서의 어려운 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맵은 우리 주변에 있는 로컬한 은하의 위치를 조그만한 점으로 제 하늘에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여기 이렇게 빈 공간, 상대적으로 좀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은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네, 우리 은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생각되는 난관이 있었을 거고요. 감사하게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게 느립니다만 네, 넘어가고 있을까요? 난 넘겼는데 굉장히 느리군요. 예. 자, 그 당시에 이런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실 이제는 껌이에요. 인공지능 입장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가 이제 2019년 정도였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위에 보이는 그림이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 원래 있는 그림을 막 사람이 손으로 막 지운 거예요. 그 손으로 지운 하얀색 티가 흔적이 나죠. 이게 입력값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지워진 그림을 이용해서 재구성을 해낸 출력값이에요.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여성분의 얼굴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보다 약간 덜 예쁘게 한 게 실제 얼굴이에요.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실제 여성분의 얼굴보다 더 예쁘게 재구성이 된 얼굴인데 아무튼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그럴듯하게 재구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가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보이는 데이터가 랜덤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모습을 나타낸 사진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머신이 기억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즉,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많이 막혀 있긴 하지만 자연에 대한 그림이고 여기 있는 조그마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벌레에 관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를 머신이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상을 통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머신이 그럴듯하게 알아서 재구성을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보고서 이런 식을 좀 따라 해보면은 좀 잘 풀 수 있겠네 하고 좀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천문학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낸 게 이제 커다란 이미지를 필터를 적용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필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지 하나는 조그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다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이제 VNet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우리 은하 주변에 실제로 다른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사용할 수 있는 코스믹 플로우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선 실제로 은하의 위치와 그 안에 있는 암흑물질의 정보가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관측에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리스 TNG 3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관측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안 보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일부 영역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 때도 은하가 중심에 들어오도록, 어떤 은하가 중심에 들어오도록 박스를 그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TNG 300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 우리 은하랑 뭐 밝기라든지 질량이 비슷한 영역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녀석들만 찾아서 걔네를 이제 샘플의 중심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은하 때문에 가려지는 이 영역을 거기다가 다 적용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을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저렇게 돌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패널이 우리가 사용한 입력값이에요. 왼쪽은 은하의 분포고, 오른쪽은 그 은하의 이제 그 고유 속도 성분이에요. 요 두 개가 우리가 입력값으로 사용한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이 영역에서의 암흑물질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한 물질의 분포예요. 자세히 보면은 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뭐 요런 식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어떤 그물 구조 같은 것들이 그럭저럭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논문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처리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연구가 재미있었냐, 사람들이 많이 읽는 논문이냐가 되는 것이 이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하여간 인공지능을 돌리면 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자, 그럼 이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요것만 중요하냐 아니면 요것도 중요하냐, 이거를 좀 이렇게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요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만, 위치 정보만 썼을 때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게 나와요. 똑같은 아키텍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덩어리들은 그럭저럭 잘 하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그물 구조가 잘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그냥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거는 잘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도 보이죠. 사실 뭉쳐 있는 건 여기서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도 정보를 넣지 않으면 위치 정보만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얘가 인공지능이라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건 얘를 스무딩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그물 구조는 속도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수많은 이제 통계적인 연구도 이제 이게 잘 맞는지를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 데이터에도 에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것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 거리에 대해서, 천체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그 거리를 실제로 재는 것에 오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메가파섹 정도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한 10% 정도? 그 거리의 10%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 속도 전체는 레드시프트를 잴으로써 알 수 있지만 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잴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하라서. 그렇지만 거리를 재는 방법 자체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 천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그 천체의 고유 속도를 계산하는 데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이게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를
저기 있는 이제 그 특색을 넣어가지고 다시 막 섞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천체가 원래 이제 값에는 이 위치에 있고 요 속도가 있다라고 적혀는 있는데 오차가 있다고 하니까 살짝 이거를 이제 옮겨보는 거죠, 데이터에서. 일부러. 그런 다음에 똑같은 인공지능을 거쳐서 그러면 암흑물질 맵을 그려보라고 하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1000개 정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뭐 어떤 뭐 평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스테마틱한 에러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는 어셉트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연구를 한 방법이었고 지금 몇 분 남았죠? 30분이죠? 예. 좋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의 연구에서 그게 필요한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자 하는 그 연구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났어. 다만 계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직 이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가 100%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머신러닝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었죠. 장점은 정밀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단점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식 모양을 봄으로써 물리적인 이해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적인 현상 이해가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하는 정밀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주어진 피팅만으로 된다면 굳이 계산을 복잡하게 해가면서 머신러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는 나올 거예요. 뭐가 되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뭐 다른 사람 그림을 그렸지만은 제가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이제 교수님들 얼굴을 여기다 박아놓곤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제에서 머신러닝을 돌린다고 해봐요. 자, 과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뭐 이제 가우시안 뭐 프로세스를 쓰니까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동희 교수님한테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정동희 교수님이 이제 묻겠죠. 그 답을 당신은 믿냐고. 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결과를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예. 특히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믿죠. 그분들을 이제 믿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분석 기법도 챙겨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충 넘어가긴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시스테마틱 계산도 했다고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하여간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뭐 1대1 매칭도 해보고, 뭐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뭐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어제 배웠나요? 안 배웠죠? 뭐 파워 스펙트럼도 그려보고 뭐 하여간 다양한 분석을 다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사실 머신러닝을 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그거 하는데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머신러닝은 어쨌든 돌아가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믿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딥런, 일반적인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딥러닝의 경우에 입력 출력 데이터의 포맷 그리고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물론 모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를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만 뭐 좋다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아마도 여러분 실습하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가 수많은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뭐를 쓰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유리한 건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기법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자, 파라미터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표준화를 할 필요가 대부분의 경우 있습니다. 그 있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좋을 수 있죠. 이 슬라이드를 안 넣었구나. 네. 그 은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RPG 게임 같은 거를 좀 방치형 RPG를 좀 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이제 키우다 보면 그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험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치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확 올라가니까 경험치에다가 로그를 씌워볼 수도 있겠고, 혹은 레벨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레벨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99까지가 레벨의 한계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레벨을 최대 레벨로 나눈 값을 써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이게 저기 어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내가 있는 서버에서 몇 등이다 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식으로 내가 가진 캐릭터의 강함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지만 나오는 숫자들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은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도 광도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광도를 기준 광도로 뺀 걸 쓸 수도 있고, 별의 질량을 쓸 수도 있고, 거기다 로그를 씌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별의 질량 함수, 뭐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그 매스 펑션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 별이 뭐 가장 무거운 것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무거운 거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하의 크기를 나타내긴 하지만 나오는 숫자들은 조금씩 다 다르고, 이 중에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상이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고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형식도 중요해요. 스칼라 값을 그대로 넣을 건지 아니면은 뭐 몇 차원짜리 배열을 넣을 것인지, 그게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 3차원 배열을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형식을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딥러닝에 여러분이 레고 블럭을 꽉꽉꽉꽉 끼우면서 하게 될 아키텍처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고민값이 되는 거죠.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고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스킵했었던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머신러닝을 지도하기 위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직접 넣을 자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머신러닝의 성능을 점검할 때 쓸 자료입니다. 요런 자료를 나중에 성능을 점검할 때 쓸 자료를 트레이닝 할 때 넣어버리면 이미 정답을 기계한테 알려준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내가 얘한테 다 줬는데 완전히 기말고사 시험에서 내가 정답을 이미 알려준 문제를 푸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정당한 시험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변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한색은 약간 그 변형을 줘서 학생이 제대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하고 그냥 테스트 셋만 있어요. 트레이닝은 그냥 바로 끝나버리고 나중에 테스트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러닝이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가 직접 끊어줘야 됩니다. 혹은 그냥 어느 시간까지 돌고서는 이 시간 안에서 그냥 끝나면 베터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딥러닝은 자동적으로 러닝이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러닝을 언제 끊으면 좋을까 하고 사람이 파악하기 쉽도록 다른 종류의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요. 이거는 딥러닝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딥러닝이 이제 얘가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했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셋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확인을 하기 위한 거고, 테스트 셋은 또 따로 만듭니다. 테스트 셋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딥러닝 이제 끝났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논문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셋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 생각해 봅시다. 트레이닝 셋을 여기 이 정도만 가지고 했어요. 요 빨간색 중에서. 그래 놓고서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잘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도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풀고 싶어 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이 정도로 크다고 하면 트레이닝 셋도 전체 영역에서 가급적 골고루 뽑혀야 돼요.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도 가급적 골고루 꼽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자체의 특성 때문에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만든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예, 아주 유명한 그 수학의 그 조크인데요. 예, 바로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한 명 또 웃었죠? 예, 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극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이 x가 8보다 큰 값에서 8로 이렇게 가면은 x 빼기 8분의 1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하는 거를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이제 보려고 다른 문제를 냈더니 이제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거? 다 이해하셨죠? 예. 네네. 너무 옛날 조크라서 예, 이게 조크처럼 안 느껴지는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하필이면 8이랑 그 무한대를 뒤집은 게 이제 모양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줄 때 8이 아니라 9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7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한대의 기호하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를 학생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8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특히 지도학습의 경우 여러분이 준 입력값을 가지고 정답을 알고 있는 출력값을 얻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8만 집어넣었다면 인공지능은 당연히 이렇게 작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8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인공지능 쪽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흔히 알려진 어떤 도시 전설, 뭐 괴담 같은 것들에 이런 것이 있대요. 미국인가 어딘가에서 군대에서 그 이렇게 탱크가 어떤 이렇게 지역이 풀숲인지 아니면은 그냥 평평한 데인지를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에 적 탱크가 있는지 아닌지를 사진을 찍어 놓고 구별을 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고 해서 어떤 인공지능 회사한테 그걸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자기들은 이제 성공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군대에서 직자로 시험을 해봤더니 완전히 말도 안 되다는 거죠. 이유를 살펴봤더니 군대에서 그 인공지능 회사에다가 넘겨준 그 사진 데이터를 잘 보니까 탱크가 있는 사진들은 다 숲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탱크가 없는 사진들은 다 그냥 이렇게 숲이 전혀 없는 그냥 맨 평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탱크가 있냐 없냐를 인공지능이 판단한 게 아니라 숲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게 예스 노를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집어넣을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그럴듯한 답을 줘. 근데 그 답을 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잘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어스들이 여기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적 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머신러닝의 장점에서 관계의 수학적 형태가 복잡한 경우도 쓰기 좋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머신러닝은 이렇게 이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마치 좋은 예처럼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좋은 예인가 하는 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에 에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점들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있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여기 과적합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요런 데는 자명하죠. 요런 데도 자명한데 요런 데처럼 좀 자명하지 않고 막 뭐가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아이 뭐 여기 예외 같은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뭐가 정답에 가까울까요?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은 100%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일반적인 정답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성공률이 100%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림이 좀 더 스무스한 요게 더 정답에 가까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뭐 뭐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거 가면은 뭐 수억 개, 수조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파라미터의 개수 혹은 모델의 복잡도가 늘어날수록 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무조건 에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만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도 에러가 계속 줄어드느냐 하면은 보통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줄어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요 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둘 다 줄어드는 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이제 머신이 이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머신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주는 트레이닝 샘플을 그냥 내립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쪽집게로 그냥 문제 이거면 답이 요거다고 외워버리는 수준에 인공지능이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답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멍청이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거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좋아하면 안 되고요. 에러는 좀 클지언정 이렇게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미디어 설치 예술가이신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작품은 이제 TV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린 그런 설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다다익선. 뜻은 뭐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뭐가 많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점심을 이게 횟집에서 이게 먹고 왔는데요. 제 앞 테이블에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이렇게 회 써는 거, 뭐 스킬 같은 거, 뭐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 횟감이 신선하면 끝이다.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가 좋으면 장땡이에요, 여러분.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하셔야 되는 거죠. 딥러닝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된 게 201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물론 이제 그 알파고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특히 그 이미지 분류에서 그 딥러닝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게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거기서 나온 이미지의 개수가 저렇게 몇 개인가요? 이게 10에 1400만 개죠? 예. 가 나오게 됨으로써 그렇게 많은 숫자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루빈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10승이 넘는 천치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났던 고등과학원과 천문연이 이렇게 주최했었던 호라이즌 런 5 같은 경우에도 10의 10승계가 넘는 이제 그리드 수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가 많아야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는 인력과 계산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게 똑같이 품질이 좋느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자체에 어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는 그런 편향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항상 제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늘리는 자료 증강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고양이 사진 하나를 갖고 있고 인공지능한테 얘가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클래스야 라고 하고 라벨을 딱 붙이고 싶은데 요 사진 하나만 쓰지 마시고 조금 기울인 거, 확대 좀 한 거, 뭐 좀 흐릿하게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변형은 얘한테 최대한 많이 가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천체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 관측의 특성, 그리고 이 천체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이즈든지 뭐든지 하여간 굉장히 많이 넣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아무런 그런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데이터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바이어스 때문에 이게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증강화를 무조건 최대한 많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뭐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 많이 제공해주는 좋은 함수들이 있죠.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함수들이 있긴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최선인지는.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최선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어쩔 수 없는 편향이 섞여 있을 때 그냥 바로 뭐 MSE나 MA 같은 걸 하면은 그 편향이 섞여 있는 데이터들 위주로 에러가 그 편향이 섞여 있는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정작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는 소수의 데이터가 잘 맞춰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손실함수를 쓰면은 걔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비슷하게 내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물리량의 성질을 그냥 단순 MSE를 넣었을 때는 잘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구조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네, 그 로스 펑션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이거는 간 같은 경우고 최근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잘 뭐 피지컬리 모티베이티드 뭐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다가 뭐 옛날부터 많이 쓰였던 뭐 MSE, MA 같은 것도 넣기는 넣지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이 잘 동작한다면 만족해야 되는 어떤 함수, 관계식이 있다고 하면요. 예를 들자면 뭐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체역학의 무슨 이퀘이션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잘 정의된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식이 있다면 그 식의 모양을 로스 펑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한 파라미터하고 다른 파라미터가 이 관계식을 잘 만족하는가 아닌가라는 거를 집어넣는 식으로 로스 펑션을 좀 바꿀 수도 있죠. 학습률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여기 있고 뭐 머신은 처음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는 뭐 이상한 점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또르르르 이제 굴러오는 것이 이제 학습을 잘했다고 하는 건데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한 스텝이 끝날 때마다 얘를 얼마나 많이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학습률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뭐 이상한 대로 튀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까지 가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 시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요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오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심지어 너무 크면은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여기로 또르르 굴러오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렇게 그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알려준 방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처음에 딥러닝을 돌리기 전에 러닝 레이트를 그 학습률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처음에 이제 일부를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로스 펑션이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안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로스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르르 굴러가기 시작해요. 잘 굴러가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은 마지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상한 대로 이제 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상한 낌새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이제 그런 게 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손실률이 커져가지고 아예 딴 데로 튀어버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를 그 중에서 어느 범위를 러닝 레이트로 쓰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결과를 내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석을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원로 교수님들이 여전히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뭐 아마 이 스쿨에서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박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심심찮게 나는 인공지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블랙박스라는 거죠. 너무 흑마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은 건 알겠는데 얘가 당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믿고 얘한테 이걸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렇게 여러분 뭐 챗GPT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동작한다는 거를 사람이 알기는 이미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말로라도 조금씩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뭐 디테일은 필요 없고 이런 이미지 하나를 집어 넣으면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숫자를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이렇게 인공지능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입력값이 수많은 그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그마한 이미지로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을 고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아, 얘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것들을 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액티베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건데, 어, 요거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 맞게, 라벨이 이제 분류가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브리아드는 이제 개의 한 종류고, 여기 아령 있고, 뭐 닭 있고, 여기 이제 뭐 첨탑 있고, 다 분류가 잘 돼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뭘 뜻하냐면,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요 답을 줄 때, 이 전체 이미지 중에서 어느 영역을 가장 많이 쳐다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볼 때 인공지능은 이 브리아드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제일 많이 봤대요. 빨간색인 부분. 요 부분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는 사람도 개를 이해할 때 얼굴. 뭐 이것도 뭐 대충 여기 얼굴. 뭐 여기도 얼굴을 봤으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했으니까 얘네도 잘 동작했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보고 닭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요 맵이 빨간색이 만약 요 지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해드렸던 그 도시 괴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서 닭이라고 얘가 답을 맞추긴 맞췄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실제 닭이 있는 요 위치를 보고 맞췄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데를 봤는데도 닭이라고 맞췄는지 이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람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에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GPU 자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딥러닝이 할 때는 GPU가 필요한데, 뭐 요즘 구글 콜랩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간단한 걸 하려면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그러면은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